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합니다.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대표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결단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시간, 오궁금의 궁금증 해결사분들입니다. 이웅혁 교수, 박상희 교수,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오궁금입니다. 장가희 기자, 서울향 금은방에서요. 이 탈취 사건이 벌어졌는데 20대 여성이 손님인 척하고 1,000만 원을 뭐 갈아 삥 뜯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있는데 뭐 수법이 이상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문자에 많이 취약한데요. 그 점을 아주 악용한 나쁜 사례입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죠. 네,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방배동 한 금은방에 흰색 후드티를 입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손가락으로 금목걸이도 가리키고 주인이 꺼내 보여주는 목걸이도 직접 착용해보고요. 네. 또 결국에는 1,000만 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했는데요. 계좌이체로 이거를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만진 뒤에 주인 계좌로 이체가 됐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여줬는데 주인이 이를 확인하자 또 유유히 자리를 나중에는 떴습니다. 자, 하지만 이 A씨가 보여준 문자는 은행에서 보여준 계좌이체 확인 문자가 아니라요. 이 본인이 작성한 가짜 문자였습니다. 자, 이후에 인근 금은방에다가 자신이 산 귀금속을 또 되팔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금은방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범인을 잡긴 했지만 이 피해 물품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아직 돌려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금은방 주인한테 이제 계좌이체 한 척하고 이제 가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문자 내용 보면서 저희가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변호사님 보면은 문자, 이제 가짜 저 문자를 송금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농협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라 이 여성이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시면 010으로 시작하죠. 그러네요. 이 피의자가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왜 이렇게 계좌이체가 안 되냐, 이렇게 송금이 안 되냐라고 재촉을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송금 중이다라고 시간을 벌어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도주 시간을 벌었고요. 그 사이에 인근 금은방에다 이 귀금속을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이 뒤늦게 입금이 안 된 사실을 안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제 관련 CCTV를 추적해가지고 피의자 범행 당일 저녁에 검거를 했습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해당 여성에게 사기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금은방 주인분께서 이 귀금속 아직 못 돌려받았다 하셨잖아요. 사기 혐의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피해자 환부 처분이 일어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피해자분인 이 금방 주인에게 곧 이 피해품이 돌아가기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자로 이제 허위 문자를 보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일단 그 다행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금은방 사장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잠도 못 잤죠. 그거를 넷 전화기를 본 것이 이제 집사람이거든요. 이제 왔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의심을 했죠. 내가 확인했었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걸 내가 확인을 나중에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은 너무 쉽게 믿은 거죠. 결과는 아직. 네, 손님을 믿은 사장님 얼마나 지금 충격이 크고 황당했겠습니까?
박상희 교수님, 일단 이 어차피 들통날 건데 네. 이런 짓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네티즌들께서 도대체 CCTV 없는 거 모르나? 어차피 들통날 건데 왜 이런 행동을 하나? 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오늘만 사는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어떤 범죄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 여자가 이 써놓은 어떤 문자라던가 그 후에 대처를 보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보여줄 가짜 문자도 조작을 했고 그 후에 전화 오니까 마치 보냈는데 그쪽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누구누구 예금주 아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끄는 동안 가서 그 금은폰을 되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거나 걸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져 있고 예전에 성공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치밀하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겠지, 생각한 뭐 거. 이런 네,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런 사기 범죄가 처음은 아니지 않을까.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이 여성에게는 상당히 좀 능숙한 어떤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네. 사실 저도 어제 귤 살 때 네. 5천 원밖에 안 됐지만 이제 계좌이체를 상점 주인께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그 정도 5천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신용 아닙니까? 신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상인진이 이렇게 좀 당하는 사례도 좀 있나 봐요, 요즘에. 네, 그 최근에 들어서 이른바 그 허위로 그 계좌 이체를 하는 듯 사실은 이제 속이고 이제 기망하는 사례가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전형적인 것은 내가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돈 뽑아서 갖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고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뭐 이것이 뭐 아날로그적 형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여주기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계좌 이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거기까지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그만큼 돈을 사기 맞는 꼴이 되고요. 또 다른 형태는 사실상 이 계좌 이체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자기의 또 다른 통장에 셀프 이체를 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속이는 방법이고요. 뭐 이것이 뭐 닭발집, 뭐 호두 과자 가게 이런 소는 상인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는 제가 그 사건 지난번에 한 분석했던 것에 택시 기사한테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택시 기사 가겠다라고 했는데 말하면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원만 입금을 하게 되면 어쨌든 띵동 울리게 되면 아하. 그대로 지급이 됐다. 아니면 뭐 1원을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그 사기에 대한 그 범죄 지능이 나쁜 의미에서 지금 발달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게 특히 뭐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하거나 물가가 고공이 되거나라고 하는 상태에서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6천 원, 뭐 8천 원, 10,000원 이렇게 일을 해서 모으는 것인데 이런 사기 몇 번 당하고 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낙담하는 그렇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꼭 비난받아야 될 그 액수의 다과와 상관없이 뭐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 사기 행위가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은행 어플로 꼭 한번 확인하는 습관 상인분들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걸 넘어서요,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가 기자, 제가 이 기사 보고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는데 40대 남성이요, 친어머니를 살해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계란 후라이 때문에. 네, 지난 5월에 이 40대 아들 A 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와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후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머리에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그 전날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후에 또 외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후에 112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이 술안주로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어머니 얼굴을 좀 손바닥으로 쳤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술 안주로 계란 후라이 안 해줬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세상에 어떤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폐륜 범죄를 들으면 정말 어떤 범죄보다도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줬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계란 후라이는 가장 쉬운 음식인데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줬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 늘 이런 식이었겠죠. 뭐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집에서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술안주 해달라 돈 달라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제 당연히 잔소리나던가 걱정되는 안쓰러운 소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요즘 사실은 이런 형태의 아들과 어머니의 이 동거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부적응한다고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라거나 뭐 게임 중독자라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다거나 이래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의지할 곳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누구겠습니까? 종국에는 엄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 뭐 예전에는 뭐 등골 브레이크다 뭐 캥거루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예.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정말 어머니의 삶에 이제 기생해서 사는데 결국에서 어머니께서는 불쌍하다고 받아주다가 이런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네. 이걸 변호사님, 저 이거 보고서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좀 괘씸하다고 할까요? 이분이 어머니를 때린 적 없다고 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피고인 A씨 정말 반성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부인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내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에 앉아있는 어머니 얼굴을 손바닥으로 그냥 툭툭 쳤을 뿐이다.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라면서 어머니가 어지러움증으로 스스로 쓰러져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주변 CCTV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A씨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이 됐다. 네. 또 이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살짝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두부, 이 머리에 뇌가 손상될 정도로 이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었다 당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 또 널브러진 옷까지 거기다가 이 부검 결과 다수의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라면서 단지 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CCTV 영상을 좀 살펴보면 어머니가 스스로 어지러움증을 느껴서 쓰러졌을 만한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설시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상해를 가해서 이러한 부분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 존속 상해 치사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툭툭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네. 이 교수님, 일단은 이 아들의 폭행이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 당일날 이렇게 일정한 뭐 미는 행위, 갑자기 쓰러뜨리는 행위, 처음 생긴 게 아닌 것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국가수의 뭐 부검 검시 결과도 상당히 그 멍이 많았고 아마 이것도 누적된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마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그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네. 그 이웃 등 폭언 그다음에 폭행 이것이 거의 자주 빈발하는 상습성이 뭐 농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 그 네. 어머니가 이게 누나죠. 이 가해자의 그 아들이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또 얘기도 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지속 반복되었던 뭐 그런 모습이고 뭐 폭언은 뭐 고사하고 이 주방용 도구로 그야말로 뭐 그릇도 깨고 뭐 이러한 생활의 그 폭행, 그 일상이 아예 어머니에 향한 뭐 폭행이 네. 계속되었던 상습성이 뭐 농후한 것으로 지금 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이렇게 아들의 이런 폐륜적인 모습에도요,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좀 감쌌다고 해요. 네, 정말 사실 익숙한 모습이죠.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자신을 이제 살해하는 아들의 뭐 숨톱을 삼키시는 그런 영화 장면도 있었는데 그걸 그랬죠. 보면서 많은 사실은 이 땅의 부모님들이 그래 부모의 마음은 저거지라고 하면서 보셨잖아요. 이번 경우도 뭐 사실 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그 전날 딸을 찾아가셨대요. 딸을 찾아가서 아들한테 폭행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었는데
하셨는데도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감싸셨다고 해요. 아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좀 안타깝죠. 이때라도 좀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됐으면 이런 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안타깝습니다. 네,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 모성애라는 그 어머니의 넓은 마음은 항상 이렇게 아들의 죄도 내 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근데 이 죄값이 너무 좀 낮게 나와서 뭐 네티즌들 주변 분들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 재판했던 제주지법에서는요, 피고인에 대해서 이 존속상해 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피고인의 죄책이 좀 무겁고 반인륜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발적인 면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엄마를 때려 죽였는데 징역 7년이라는 게 말이 되냐? 네. 최소 무기징역을 때렸어야 된다라는 등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존속상해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고인 A씨 아들이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네.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래 사망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해, 협박, 폭행을 당해왔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점까지 볼 때 사실상 선고형량 특히 1심에서는 훨씬 더 높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도 함께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역 7년에 영 하나 더 붙여라. 말도 네. 안 된다 비판.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요. 저희가 요즘 아동학대 사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장가 기자. 이번에 1살배기 아들을 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 이렇게 톡 때린 게 아니라요. 사망할 만큼 아이를 때렸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지인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미혼모에는 돌이 갓 지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씨가 아기를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지인 2명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함께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낮잠을 잔다고 뭐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팔을 때렸습니다. 또 새벽에 아이가 깼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고요. 이 A씨는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 손과 나무 주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위험해 보이자 뒤늦게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유. 하지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 돌이 갓 지났으면 그냥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낮잠 자는 거 당연하고요. 밥 안 먹을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새벽 깨는 건 더더욱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마의 기본이 되지 않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낮잠을 잔다? 또 차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 착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네, 울지 않고 낮잠을 자주는 건데 낮잠을 잔다고 구레나루를 땡기다가 때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때린다니요. 1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럼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먹여야죠. 걱정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맛있는 걸 이유식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또 때렸고요. 새벽에 깼다고 때렸다니요. 새벽에 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힘들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살배기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설명했을 때 학대에 가담한 지인 2명 중 1명이 아기의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이 키워봤지만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 그 보살펴야 같이 되는데.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8월부터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기를 꺾어 넣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완전히 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이런 살인데 무슨 얘기 기가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양육 기술, 양육 정보를 완전히 그 잘못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유아 시절 1년, 2년의 그 자기 정체성을 오히려 키워줘야 되고 자긍심을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아이와 어른을 마치 1대1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완전히 나의 이 권위와 범위 안에 복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고 나서 사실상 여러 가지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는 아동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것은
어른이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는커녕 고집과 기를 꺾는 방법이 양육의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아동 학대를 겪었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어른의 기본적인 책무를 정면으로 져버린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교수님,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엄마 아닙니까? 이 주변에서 뭐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엄마는 아기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조했다는 거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 네, 일단은 뭐 이 엄마가 미혼모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미혼모지만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고 본인이 이제 키우려는 의지는 있었으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뭐 동거하던 남성과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지인들이 있는 어떤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어른은 어른인데 마치 청소년들의 가출팸처럼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이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게 이럴 때 굉장히 좋은 멤버면 좋은데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미성숙하고 좀 좋지 않은 멤버들일 경우에 특히 아이를 기를 때 본인들이 귀찮으면 쟤 때려라, 뭐 조용히 시켜라, 뭐 훈육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아이를 때릴 수는 없고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 엄마 상당히 좀 심적으로 약했지 않았나 의존적이지 않나 싶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묵과하다가 나중엔 동조해서 나중에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도 이제 사실 미혼모들 중에서는 자기 아이를 길러보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저도 여러 분을 만났는데 그 미혼모들의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절망을 주고 또 그 기관들에게도 상당히 근심을 주게 하는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리고 일단은 친모는 지금 엄마는 범행을 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담했다는 지인 2명은 혐의 부인하고 있다는데 이 뭐 살인 고의성 여부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혐의가요.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즉 살인의 고의까지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 한 살배기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때린다.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라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 과정 중인데 검찰은 충분히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 과정 중에 뭐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을 하고 예비적 공소 사실로 치사죄를 넣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성 이 부분을 좀 인정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엄마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유모차를 끌던 경찰의 촉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경찰의 촉,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휴일에 쉬던 경찰이 이 보이스피싱범 피해자를 구해낸 일입니다. 생생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10월 저녁 6시쯤인데요.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 5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자, 이후에 편의점을 나가서 또 다른 편의점에 가서 또 대량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있던 한 남성이 말을 걸기 시작하죠. 또 손가락질도 하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경찰인데 당신이 지금 사기에 연루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이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누군가 통화 중이었는데요. 이 경찰이 휴대전화까지 건네받아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바뀌자 상대방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 보니 이 검은 옷을 입은 학생,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어허. 피해자였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150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보냈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보내려 했는데 이 수원 남부서 소속 유창욱 경사가 이걸 막아낸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네요. 200만 원을 좀 다행히 안 보냈으니까. 자, 당시 상황을요 말씀해 주신 이 당사자입니다. 유창욱 경사가 직접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애기랑 저녁거리 뭐 사러 가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벤치에 앉아가서 어떤 학생이 여러 장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조금 그냥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그 학생이랑 또 마주쳤어요. 들어가길래 봤는데 구매하려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왜 사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검사가 뭐 사라고 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통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교수님, 야, 이거 경찰은 역시 경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스쳐가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도 촉을 딱 감지했네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편의점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고요. 예. 더군다나 모습을 봤더니 근데 처음에는 인출책이 아니겠는가,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서 쫓아가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막상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촉이 발동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경사가 이 유사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 업무를 네. 했기 때문에 느낌상 무의식적으로 이제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검사의 이를테면 신분증도 교묘하게 보여주고 또 이번 사항도 무슨 공문서 등을 이렇게 카톡이나 메시징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엇인가 그 기프트콘을 꼭 보내야 되는 듯한 이런 또 뉘앙스의 이 피해자 학생이 그야말로 바로 속는 그 순간에 이 유경사가 전화를 이제 낚아채서 예. 무엇인가 대화를 하니까 딱 끊어버리게 된 거죠. 네. 요약하게 되면 역시 그 수사 경험이 있었던 더군다나 그 유모차를 이렇게 밀고 가는 상황에서도 네. 무의식적으로 범죄 현장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유경사가 그 관련해서 설명을 더 추가를 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고수익 알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사기를 쳐서 돈을 이제 빨리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출을 하는 거 대신에 이 돈을 보내주고 그 돈으로 기프트 카드를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오히려 이제 범죄자라고 처음에 의심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계속 의심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의심해가지고 학생한테 전화한 다음에 고소를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고소를 했으면은 진짜 피해자고 고소를 안 했으면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장가 기자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취재하니까 되게 생생하게 들리네요.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학생한테 2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네. 이 돈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무턱대고 송금하려고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 돈이 많아서 이렇게 송금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돈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장학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절실한 돈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보이스피싱에 왜 당하느냐라고 얘기를 요즘은 많은 분들은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이 당하고 남녀노소, 뭐 학벌이나 뭐 직업이나 상관이 없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뭐 의논할 사람도 없거나 만약 외롭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의존적이거나 그럼 더 이런 결정을 잘못할 수 있고 게다가 이번 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검사를 사칭한 사례잖아요. 네. 그런 검사들은 뭔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굉장히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잡을 수도 있고 보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옆에 얘기하면 안 된다. 혼자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약해진 마음에 이런 학생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어떤 형사가 좀 잘 발견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런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 구매한 다음에 뭐 현금화하는 이런 사칭 방식이 좀 보이스피싱 사례가 좀 요즘 좀 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프트 카드가요. 이 코드 번호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쉽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다 계좌이체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이 핀 번호를 보내라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 성행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네.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수법이 많다고 또 알려지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편의점 직원을 속입니다.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편의점 들어가서 나 구글사 직원인데 우리 재고량을 확인해야 되니까 코드 번호를 좀 알려달라 라면서 코드 번호를 편취해서 그걸 또 현금화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식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한 범죄가 악용되고 있고 성행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 때마다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 쓰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했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올해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을 선정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수 뉴진스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색 조합이 아닌가 싶지만 각자의 뚜렷한 이유로 선정됐다죠.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의 공연이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불케 했다며 소개를 했는데요.
뉴진스는 2000년대 초까지 유행한 R&B풍 노래로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인물인 만큼 흥미로운 명단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아무리 비싼 자리값 포함이라지만 이 정도여야 할까 싶은데요. 압구정의 한 술집 가격이 논란입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가래떡이 몇 개 든 떡볶이가 2만 원, 반건조 오징어가 19,000원입니다. 이 저렴함이 장점인 포장마차를 컨셉으로 차용하고 대표적인 서민 안주로 꼽히는 음식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더욱 반감을 샀습니다. 가격은 장사하는 사람 맘이라곤 하지만요. 부담스러운 가격에 누리꾼의 시선은 곱지 않은 듯하네요. 마지막 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수칙. 이걸 왜 지키지 않는 걸까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 곤돌라가 전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뱃사공에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전지시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다가 배가 뒤집혀 버린 건데요. 다행히 수심은 깊지 않아서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애초에 이 곤돌라라는 이름 자체가 흔들리다라는 뜻인데요. 길고 폭이 좁은 형태여서 큰 동작을 하게 된다면 위험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전수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이죠. 이동석 전 행정관, 김현정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금 전 9시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은 4월 22일 파리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관련하여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저의 주변 사람 100여 명을 압수수색, 소환하여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수사 개시 이후에 이제 처음 소환 조사인데 송 전 대표가 검찰에는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요. 재판 가서 판사한테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김현정 대변인님 오늘 조사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 형사소송법상 그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 조서는 법정에 가서 부정하게 되면 이제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서는 본인을 답정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생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난 4월 달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셀프 출석하겠다. 그랬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임하겠다는 그 각오는 어디 가고 지금 와서는 이제 묵비권으로 하겠다고 해요. 송영길 전 대표 법조인 출신으로 사시도 패스한 분이 검사는 무시하고 판사 앞에서 해명하겠다. 저는 이런 행보는 적절치 않다.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도 한번 계속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규칙 담은 이제 당원 개정권 때문인데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를 좀 같이 높이겠다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일단은 비명계는요, 일단 비주류한테 공천 불이익 주고 친명계가 이제 차기 지도부까지 싹쓸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야 간의 혁신 경쟁 중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어제 이제 당원 개정안 2건이 올라간 거예요. 한 건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종전에는 60대 1인 것을 20대 1로 조정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권리당원을 많이 높여준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을 또 하위 20% 중에 10% 구간은 현행 20%에서 30%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럼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씩 따져보면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하위 20%에서 컷오프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하위 20% 중에 그중에 10%를 현행 20% 감산해서 30%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은 그 정도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그 표의 등가성을 20대 1로 바꾼 것, 이것은 사실 원래 계속 혁신의 내용으로 1대1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의원, 대의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시기상 왜 지금 하느냐, 그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TK 지역에 우리가 민주당이 약세인 TK 지역에 당원들을 배려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대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당법상 대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의원 제도는 유지되면서 표의 등가성만 20대 1, 1대1의 요구를 20대 1 정도로 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원래 지난 전당대 이전에 45%인 게 30%로 내려왔었는데, 그때에도 당대표 선거 전에 룰을 바꾸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음 지도부로 넘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총선과 이 대의원제에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TK 지역을 배려한다는 것은 TK 지역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오히려 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TK 지역을 배려해야 되면은 그런 무슨 그 선거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그 TK 지역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라든지 석패율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배려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혁신안은 어제 그래서 그런 논의들 통해서 중앙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날선 반응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나치당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제 비명계들 의원들 굉장히 성토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동석 전 장관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등 뭐 과거 총리들 세 분이 또 말을 많이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명락해동이 될지 가능할지, 명락해동이 이뤄질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 만남을 두고서 사진 하나 이렇게 찍는 수준이면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회동 쉽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입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난 7월 회동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까지 언급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 분의 회동을 다시 이렇게 꺼내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1시간 40분 동안 만났는데 막걸리 회동이었는데 그만큼 진전된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1시간 40분 동안 막걸리 한 병으로 했다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게 내용이 없었다는 걸 이낙연 전 대표는 강조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본다면 결국 민주당과의 강은 이미 건너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회동 결과는 회동함에 있어서 회동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민주당 상황에서 총선 낙관론이 굉장히 낙관론, 압승에 가까운 낙관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발언인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지나친 낙관론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원 콘서트에서 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당원하고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당내 행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 상황이 지금 녹록치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주라든지 태행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런 판세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예시를 좀 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선거 앞두고는 겸손하지 않고 자만한다는 모습 보이면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마지막에 그 유시민 장관이 180석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거에 대세적으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그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 유의해서 발언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집권론하고 이제 함께 낙관론 주장했던 과거 이해찬 고문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일단 민주당 내에서요. 실제로 이제 이해찬 고민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 근거는 뭘까요? 이게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지표 같은 거에서도 보면 수도권에서는 우리 야당이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데 현재 그 수도권의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03석이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3석 중에 이제 70석만 얻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30석을 덜 얻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이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54석 이상은 나온다 지역구에서 이런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그냥 지난 총선에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더라도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해서 단결하고 통합하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취지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저런 발언들을 굳이 그렇게 외화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찬 고문의 발언이 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 보도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서울 49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이 6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주당이 반대를 보면 절대 우세라는 건데 지도부나 이 총선 기획단 위원들도 해당 보고서를 좀 봤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석 행정관 이 분석 때문일까요? 좀 불리하다는 때문에? 뭐 저런 판세가 맞다면 굉장히 진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뭐 이만희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다, 당 차원에서. 그러면서 총선 기획단 판세 분석을 자료를 초안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초안 자료겠네요. 네, 초안 자료다 보니까 뭐 어디 여론기관을 통해서 한 직접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수도권 전략을 위해서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재영입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총선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선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이 기사, 이 판도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의견하고 맞는 건지 비슷하게 자료가 흐름이 오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지역구가 평택인데 이 당에서 자체적인 여론조사 합니다. 수도권에 아마도 국민의힘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애둘러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대한 그 지형들이 지금 국정심판론에 대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그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정률이 거의 국정심판률에 대한 부정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긍정률은 30% 초중반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선 때 57%의 긍정률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의 의석수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 수치들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란 것은 총선 한두 달 전에 잡힌 그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여야 간에 정말로 당을 통합과 단결을 시키고 혁신을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네. 그 총선 전의 구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또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이 투표일이라면은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동생 장관, 저 분석, 저 데이터를 본 걸까요? 뭘까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말을 한 거 저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일은 선거가 아닙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고요. 내년 4월 10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김 대변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한두 달 전에 구도가 정말 박빙으로 치러져야지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뭐 12월 말에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뭐 민주당이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그것도 대비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총선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변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다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 정국을 돌파할 게 많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렇게 이걸 혁신해 달라고 했던 혁신위가 결국 42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하고 윤심 대결 펼치다가 결국 빈손으로 해산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동석 행정관, 인 위원장 말처럼 50%는 공이 있다, 달성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절반은 성공했다, 절반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원희룡 장관 험지 출마하겠다. 이용 의원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최소한 총괄 선대위원장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요. 선대위원장이요? 아무래도 당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런 아무래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제 MBN 보도에도 나왔듯이 네. 40% 물갈이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총선에서요? 저는 김기현 대표 역시 더욱더 강한 혁신의 정책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더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다려주면 혁신안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럼 다른 역할을 인 위원장한테 김기현 대표가 약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한다고 이렇게 달래기 혹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회동이 앞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유한 위원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카드가 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요. 당의 입장에서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준다면 네. 나쁠 것이 없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전국 유세를 같이 한다면 저는 아주 큰 흥행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시군요. 김현정 대변인, 일단은 인 위원장이 계속 요새 어제 보면은 표정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할 말도 좀 참는 듯한 인상도 있었는데 일단 김 대표한테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 서운한 감정을 반어법으로 좀 표현한 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만과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안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위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지도부라든지 윤핵관이라든지 중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뼈 있게
좀 뼈 있는 한마디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김기현 호가 그 혁신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이제 그 불출마, 험지 출마 관련해서는 그 당의 그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46명에 대한 물갈이도 얘기했었고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도 물갈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 용산에 새로운 그 친윤 인사라든지 검액관들에 대한 룸들을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속에서 네. 김기현 체제는 유지되지만 김기현 대표는 결국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긴 예, 합니다. 이뉴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역할을 주어지기보다는 당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재등판이 가능할 그것이 이제 저는 판명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또 궁금하고 또 논평을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혁신이 조기 종료 앞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에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 오늘은 또 총선을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이뇨한 혁신위의 평가는 제가 볼 때는 1월 이후에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혁신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뭐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저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그리고 제시한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뇨한 혁신위가 평가를 다시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혁신안도 받을 때 시기와 때가 있다. 네. 그걸 조절해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뭐 결정할 수 있겠다. 네. 시기상으로. 자, 그리고 어제 보면요.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갑자기라고 할까요? 뜬금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혁신 활동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뭐 굉장히 아쉬운 말도 많이 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예. 의사 대 의사, 뭐 닥터 대 닥터의 만남이라는 이런 표현도 붙었었는데 뭐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이런 표현을 안철수 의원은 쓰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이 활동할 때 응원하는 그 메시지들을 많이 좀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의사라서 찾아간 것 같은데 그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는데 그 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김기현 대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환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건 수직적 당정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얘기들을 애둘러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해석의 여지는 남겨놨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야 되는 역할들을 김기현 대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이 칸막이 하나 사이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고성 지르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안철수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용필의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잘 어울립니다. 이동석 행정관. 이 노래가 지금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인데 어떻게 하다가 소환이 된 거예요? 뭐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 제가 볼 땐 그 하이에나를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지칭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천권 내년 12월에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결국 공천에 있어서 먹이를 찾아 다닌다 이런 거를 비유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땐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것은 지금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를 발언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거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너나 잘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안철수 의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확률도 뭐
낮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계속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 두 분의 설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두 분은 더 이상 싸울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두 분은 각자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면 되는데 결국 두 분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적극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 앞으로도 서로 싸우지 말고 아니면 차라리 정치인답게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그동안 미안했다.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일단 조금 방금 그래픽 나가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또 추천곡 했더라고요. 목탁 치는 뭐 스님 목탁 소리를 주고 교향곡을 들으고 뭐 이런 추천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도 또 우리 안철수 의원이 KO패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하이에나 킬리만자로 보면 하이에나가 나오잖아요. 하이에나가 누굽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되려고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또 갔잖아요. 이렇게 철새 정치, 신정치, 새 정치 한다고 하면서 다당제를 주장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철새 정치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의 그 가치는 떠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하이에나처럼 철새 정치한 것은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이준석 전 대표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본인만 더 손해만 보고 있는 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호정 의원도 어제 그 킬리만자로 포럼 얘기했더니 안철수 의원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 세대 불문하고 유호정 의원 굉장히 좀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같은 의견을 갖고 있나 봐요. 보통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그 이제 정치의 행적을 보면은 딱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이 대단히 애매해진 상황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불과 단일화하기 일주일 전만 해더라도 지금 누구니까 대통령을 찍으면은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다가 갑자기 그냥 같이 합쳐가지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맡아갖고 이제 잘 나갈 것처럼 됐지만 결국 지금도 사실은 어떤 그 이치도 선점하지 못하고 약간 좀 토사구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런 신뢰들을 얻지 못한 데서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얘기가 좀 그만하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